마음 쉼터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고통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클 수 있을까요? 심지어 뱃속에 그의 아이를 품고 있을 때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오후에 시작됩니다. 제 온 세상을 핑크빛으로 물들였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버렸던 그날, 모든 것은 남편의 잔인한 한마디와 무자비한 발길질 한 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 뱃속의 애는 그냥 잡종일 뿐이야. 남편, 박준호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잔혹했습니다. 그가 내뱉는 한 글자 한 글자는 수천 개의 비수가 되어 미친 듯이 뛰는 제 심장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방금 제가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만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아침에 제 이마에 입을 맞춰주던 남자, 밤마다 제 배에 손을 얹고 아가야, 사랑한다, 속삭이던 그 남자가 어떻게 이토록 잔인한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정신을 차리고 혹시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되물을 틈도 없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준우는 다리를 번쩍 들더니 건장한 남자의 온 힘을 실어 임신 6개월로 불러온 제 배를 걷어찼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했던지 저는 그대로 뒤로 나가떨어졌고 등은 고급 목재로 만들어진 테이블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 저는 비명을 질렀고 두 손은 본능적으로 제 소중한 아기가 있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제 마음을 찢어놓는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흐려지는 눈물 사이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늘 자랑스러워했던 모범적인 남편, 유능한 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대신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과 핏발선 눈을 한 악마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도발적으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그의 내연녀, 최유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딱 붙는 얇은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얇은 옷감 너머로 그녀의 배 역시 살짝 불러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승리감과 경멸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빨간 입술꼬리가 만족스러운 미소로 올라갔습니다. 준우 씨, 언니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언니 뱃속 아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유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는 날카로운 가시 같았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더 좋지. 준우는 일말의 후회도 없이 소리쳤습니다. 그런 잡종은 태어날 가치도 없어. 그는 말을 마치고 유리를 끌어안으며 그녀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오직 우리 아들, 나와 유리의 아들만이 이 집의 진정한 후계자가 될 거야. 제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귀는 윙윙거렸고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잡종, 아들, 후계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순식간에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저는 3년 전 건축가들의 모임에서 준우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개인 회사를 막 창업하여 성공가도를 달리던 젊은 여성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가을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를 가진 잘생기고 유능한 외과 의사였죠. 우리의 사랑은 폭풍처럼 빠르고 격정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의 지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에 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재산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제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동화 같은 사랑에 푹 빠져버렸죠.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께서 너무 완벽한 남자는 무서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 법이라고 하셨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온 세상에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가장 좋다는 남자가 내연녀와 함께 제 앞에 서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를 모욕하고 제게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허리와 배에서 오는 고통에 숨쉬기조차 힘든 몸을 억지로 일으키려 했었습니다. 준우 씨.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준우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미나 씨. 당신의 유일한 잘못은 너무 멍청했다는 거야.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한 줄 알았어? 나는 당신의 잘 나가는 건축회사와 당신이 가진 수십억짜리 강남 빌라를 사랑한 거지. 그때 유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건 곧 우리 모자의 것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기야? 그녀는 준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물론이지, 준우가 답했습니다. 저 여자가 이혼 서류랑 재산 양도 각서에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돼. 아, 이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군요. 첫눈에 반한 사랑부터 행복한 결혼 생활까지 모든 것이 각본이었습니다. 오직 오늘 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바로 오늘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두 사람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사회에서는 성공한 건축가일지 몰라도 지금 저는 임신한 몸으로 궁지에 몰린 연약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절대 서명 안 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들 내 것엔 손톱 하나 댈 생각 마. 그래? 준우가 입꼬리를 비틀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제 머리채를 잡아 뒤로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당신이 서명하지 않으면 뱃속의 아이뿐만 아니라 당신 회사도 이 바닥에서 사라지게 될 거야. 준우의 잔혹한 협박이 끝나던 바로 그 순간, 제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엄청난 소리가 모든 것을 끊어냈습니다. 쾅! 저택의 무겁고 단단한 원목문이 엄청난 힘에 의해 부서지며 안으로 날아와 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파편과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습니다. 저와 준우, 그리고 유리까지 모두 경악하며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뿌연 먼지 사이로 검은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의 실루엣이 차가운 얼굴로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도 유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은 여전히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준우에게 똑바로 향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등장에 준우는 당황하며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넌 누구야? 어떻게 감히? 하지만 그는 준우가 말을 끝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사모님을 놓아드려. 준우와 유리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사모님. 그가 누구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두 사람은 저를 한번, 낯선 남자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완벽했던 연극은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상상치 못한 반전을 숨기고 있는 법이죠. 그리고 제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 의문의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시다면 마음 쉼터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서진 문 파편을 넘어 준우를 향해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묵직하고 망설임이 없었으며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동반해 방 안의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 제 머리채를 잡고 기세등등하던 준우는 이제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흉포했던 얼굴은 극도의 혼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너 원하는 게 뭐야?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어떤 위세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준우를 훑고는 옆에 얼어붙어 있는 유리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의 시선은 유리를 스치듯 지나갔지만 그 짧은 순간에 담긴 깊은 경멸감의 유리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며 준우의 팔을 놓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과 충격에 빠져 있는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부축하지 않고 다만 허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준우에게 말할 때와 같은 냉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정중한 기운이 서려 있었죠.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사모님, 그 두 글자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데 내 평생 저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왜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거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제가 대답이 없자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준우와 마주 섰습니다. 내 놈이 감히 우리 사모님께 손을 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에 찬 단죄의 선언이었죠. 무슨 사모님, 너 미쳤어. 준우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소리쳤습니다. 여긴 내 아내고 내 집이야. 넌 뭔데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행패야. 남자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아내, 이 순간부터는 아니지. 그는 말을 마치고 정장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길게 말하지 않고 간결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아가씨를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회장님, 아가씨, 낯설고 고귀한 그 호칭들에 제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붙잡고 일어나려 애썼지만 준우에게 걷어차인 고통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낯선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어느새 문가에 나타나 있던 다른 두 명의 정장 남자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제게 다가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저를 부축해 일으켰고 다른 한 명은 준우와 유리 앞에 서서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여긴 내 집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준우는 무력감에 소리쳤습니다. 처음 나타났던 남자. 리더로 보이는 그가 차갑게 준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신고해. 우리도 마침 임산부 상해 혐의로 자네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경찰이라는 단어의 준우와 유리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방금 준우의 행동이 법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달은 것이죠. 저는 부축을 받으며 그 저택을 제가 한때 보금자리라고 여겼던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지방을 넘어서며 저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준우와 유리는 자신들이 어지럽힌 것을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승리감은 없었고 오직 혼란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덫에 걸린 쥐처럼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이 왜 한순간에 무너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익숙한 길을 부드럽게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아직 유리창에 맺혀있는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갑작스럽게 마치 한 편의 악몽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3년 전 준우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건축계에서 떠오르는 신예였고 큰 상을 받으며 개인 회사를 설립한 직후였습니다. 한 자선 파티에서 그를 만났죠. 그는 잘생기고 매력적인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저의 재능과 독립적인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제 배경을 보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의 사랑은 빠르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세심했으며 제가 가장 힘들 때 항상 곁에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제가 프로젝트에 몰두해 식사도 거를 때 사무실로 직접 밥을 가져다 주고 지친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제가 가정적인 여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그저 제 분야에서 빛나는 제 모습 그대로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우는 제게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집도 제 것이고 회사도 제 것이니 자신은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사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말했죠. 그의 자존심과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은 저를 더욱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몇몇 작은 재산에 그의 이름을 공동 명의로 올렸고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가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처럼 바쁜 아내를 둔 그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니, 그의 고상함은 끝없는 탐욕을 감추기 위한 완벽한 가면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연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 정도로 말이죠. 차는 제가 이름만 들어봤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서울의 최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차는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 뒤에 숨겨진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하얀색 대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고 차는 자갈이 깔린 길을 따라 부드럽게 나아갔습니다. 저는 눈앞의 성 같은 저택을 보며 압도감과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대체 저 의문의 남자는 누구이며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차는 저택의 정문 현관 앞에 멈췄습니다. 제가 잠시 김 실장이라고 부르기로 한 그 검은 정장의 남자가 공손하게 차문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내리시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 없이 차분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차에서 내려 눈앞에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에서 튀어나온 궁전처럼 아름답고 위험 있었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집사 한 명이 검은 예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채 하얀 유니폼을 입은 사용인들과 함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집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집사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운 듯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또다시 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김 실장을 의문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높은 나무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고 밖보다 훨씬 더 화려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빛나는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높이 솟은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유명 화가들의 유화 작품들이 고풍스러운 도자기들과 함께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와 권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집사는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문들이 늘어선 긴 복도를 따라 저를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에는 다른 문들보다 훨씬 더 큰 양문이 있었습니다. 집사는 멈춰서서 가볍게 3번 노크한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가씨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한 걸음 물러나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고전적인 스타일로 꾸며진 아주 넓은 서재였습니다. 한쪽 벽면은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커다란 마호가니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상 뒤 저에게 등을 돌린 채 한 남자가 조용히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나가보게.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었고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그리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서재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저와 의문의 남자 단둘만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의 따뜻한 노란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총명하게 빛나는 두 눈. 그리고 제가 그 눈을, 그의 얼굴에 남은 익숙한 윤곽을 자세히 보았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이 바싹 마르고 두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겨우 목소리를 뱉어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자하면서도 슬픔이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나야, 내 딸, 드디어 돌아왔구나.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가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그를 끌어안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 맞아요? 저 지금 꿈꾸는 거 아니죠? 아빠는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아빠 여기 있잖니. 아빠 이렇게 살아있어, 내 딸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의 목소리 또한 감정에 북받쳐 매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지난 20년간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 유능한 사업가이자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황진혁 회장님, 제가 10살 때 끔찍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려졌던 아버지가 지금 제 눈앞에 살아 숨쉬고 계셨습니다. 이 충격은 준우의 실체를 알았을 때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한참 후 우리 부녀의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을 때 저는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왜요, 아빠? 왜 돌아가신 척 해야 했어요? 왜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혼자 내버려 두셨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깊은 슬픔을 머금은 채 먼 곳을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음모와 위험으로 가득했던 2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아빠 회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적도 가장 많았던 때였단다. 그들은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아빠를 해치려고 했지. 그 교통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 미나야, 그건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단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해졌습니다. 그날 아빠는 운 좋게도 그 차에 타고 있지 않았어. 아빠의 운전기사가 아빠 대신 목숨을 잃었지. 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그들은 결코 나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너는 내 유일한 약점이었으니까. 그들은 너를 납치해서 아빠를 협박할 수도 있었어. 아빠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었다. 그래서 아빠는 사라져야만 했어.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김 실장을 비롯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완벽한 가짜 죽음을 만들어냈어. 모두가 아빠가 죽었다고 믿었지. 그리고 널 시골의 먼 친척 집에 맡기고 모든 연락을 끊었어. 그 모든 것이 오직 너를 지키기 위해서, 네가 평범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단다. 아버지의 한마디는 제 가슴을 무겁게 내리쳤습니다. 저는 불행한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제 평온한 삶 뒤에는 아버지의 엄청난 희생과 조용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아빠는 어디 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해외로 나가 조용히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동시에 나를 해치려 했던 놈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지. 그리고 멀리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미나야, 네가 걸어온 모든 길, 네가 이룬 모든 성공을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단다. 아빠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웠어.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그 박준우라는 놈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빠는 그 놈에 대해 조사를 시켰다. 아비의 직감이라는 게 그놈이 단순한 놈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더구나. 하지만 내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다 널 더 위험하게 만들까봐 두려웠지. 그래서 조용히 사람을 붙여 너를 지키게만 했단다. 오늘 밤 김 실장에게서 네가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모든 것이 마침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고 아내를 잃은 슬픔. 어머니는 그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과 유일한 딸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오직 저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 모든 건 끝났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해졌습니다. 아빠의 적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다. 이제 아빠가 돌아와서 내 딸의 정의를 되찾아줄 차례다. 그놈과 그 집안, 아빠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말씀은 산산조각 난 제 마음을 진정시키는 약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인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빠, 제 아기가 아직 뱃속에 있어요. 준우가 찬 충격 때문에 아기가 너무 무서워요. 아버지는 급히 책상 위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장 이 나라 최고의 의사들을 이리로 불러.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호화로운 침실에서 최고의 의료진이 저를 조심스럽게 진찰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더 이상 제 아이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의 정밀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끝난 후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인자한 인상을 가진 의사가 마침내 청진기를 내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곁에서 초조하게 서 계시던 아버지를 향해 안도감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아가씨, 축하드립니다. 태아는 아주 건강합니다. 어떤 손상의 징후도 보이지 않습니다. 충격으로 약간의 진동은 있었지만 다행히 아기에게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가씨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 회복을 위해 며칠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저와 아버지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번에는 행복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소중한 아기, 제 아기는 안전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낸 것입니다. 아버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사의 손을 잡고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의료진이 떠난 후 아버지는 침대 곁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봤지? 우리 손주, 제 엄마를 똑 닮아서 아주 강한 아이야.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물 사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빠, 이제 저도 강해져야 해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요. 아버지는 저와 뱃속의 아기가 모두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세히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미나야, 이제 아빠한테 모든 걸 말해주렴. 그놈과 그 집안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빠가 전부 알아야겠다. 사랑과 걱정이 가득한 아버지의 눈을 보니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애써 쌓아 올렸던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지만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행복했던 신혼 초의 이야기, 준우가 공들여 만들어낸 모범적인 남편과 사위의 이미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결혼 초에 그는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아빠,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했어요. 건축가의 손은 위대한 건물을 그리는 손이지 설거지하는 손이 아니라면서요. 시어머니께도 정말 잘했어요. 시어머니 윤 여사님은 항상 이웃들에게 예쁘고 능력 있고 돈까지 많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자랑하셨어요. 저는 달콤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회사는 막 창업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준우는 항상 곁에서 저를 격려해줬죠. 심지어 자기가 모아둔 돈을 전부 써서라도 저를 돕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의사 일도 힘든데 돈이 넉넉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멈추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준우는
어머님이 심장병이라며 수술비로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는 괴로워하며 자책했죠. 아들인데 엄마 하나 책임지지 못한다면서요. 그런 그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예금을 깨서 그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드렸어요. 수술 후 윤 여사님은 금방 건강을 되찾으셨고 그 가족은 저를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대해줬어요. 그들은 저를 은인처럼 대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작은 목공소를 하시던 시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준우는 또다시 그 고통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가족의 공장이 부도나고 아버지가 쓰러지실 거라면서요. 그리고 저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어요. 저는 그 공장에 거의 5억 원을 투자했어요. 심지어 제 건설업계 인맥을 동원해 거래처까지 연결해줬죠. 그들의 공장은 그때부터 승승장구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의 미간은 점점 더 좁혀졌고 침대 난간에 올려진 손은 어느새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시댁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저도 행복했어요. 제가 그저 그들이 마음껏 차교하는 젖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들은 제 사업에 더 깊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준우는 병원을 그만두고 제 회사를 관리하는 것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아내의 짐을 덜어주고 싶다면서요. 저는 멍청하게도 그에게 부사장 자리를 내주었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회사에 찾아오셨어요. 제게 보양식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제가 힘들게 일하는지 보러 왔다는 핑계로요. 하지만 사실은 회사의 모든 재정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였어요. 크고 작은 모든 지출이 그녀를 거쳐야만 했죠. 저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점차 제 회사를 자신들의 회사로 만들어갔어요. 능력도 없는 친척과 지인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혔죠. 유령 계약서와 허위 경비로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알고 있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준우가 곤란해질까봐, 가족의 화목이 깨질까봐 두려웠어요. 가족만 평안하다면 약간의 손해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였죠. 그리고 정점은 제가 임신했을 때였어요. 저는 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될 거라고, 그들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어요. 제가 딸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어요.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다며 제가 애도 못 낳는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죠. 준우도 점차 차가워졌어요. 그는 접대가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잔인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운명의 날 오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할수록 제 안의 분노는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저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든든했지만 동시에 외로워 보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낮고 차가웠습니다. 됐다. 이제 모든 걸 알겠다. 그 집안은 가정이 아니라 독사 소굴이었구나. 내가 반드시 그들이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아버지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한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건드려진 맹수에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준비가 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폭풍이 준우의 가족에게 몰아닥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제가 아직 침대에서 쉬고 있을 때부터 아버지는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서두르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명령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내려졌습니다. 그가 지난 20년간 조용히 구축해온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은 그룹의 보안 및 내부 조사팀을 이끄는 전 실장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남자로 엄격한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전 실장은 전직 정보기관 요원 출신으로 아버지의 부하 중 가장 충성스럽고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전 실장, 조사해 줄 사람이 있네. 아버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제부의병원, 외과 의사, 박준호. 최근 5년간 그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게. 인간관계, 재정상태, 그리고 어떤 의심스러운 행동이든 전부 48시간 주겠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 실장은 짧게 대답하고는 즉시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전 실장의 능력과 아버지의 정보망이라면 준우의 어떤 비밀도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온전히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픈 일들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해외에서 보냈던 세월과 맨손으로 어떻게 사업을 다시 일구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어려움과 실패, 그리고 승리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가 넘어진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게 보이지 않는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래와 제 회사,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아가씨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제 손으로 되찾아야 했습니다. 정확히 48시간 후 전 실장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노트북을 든 전문가 팀과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서재에 모였고 저 또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가씨. 전 실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박준우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실장은 큰 화면에 복잡한 관계도를 띄웠습니다. 중앙에는 준우의 사진이 있었고 그로부터 수많은 선이 다른 이름과 숫자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준우는 알려진 것처럼 뛰어난 외과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문 능력은 평균 수준에 불과하며 졸업 논문은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큰 수술을 집도한 적이 없으며 주로 보조 업무만 맡아왔습니다. 전 실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유능한 의사의 이미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유명한 병원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질문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돈 덕분입니다, 아가씨. 전 실장이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박준우는 아가씨와 결혼한 직후 아가씨께서 시어머니의 치료비로 주신 돈을 이용해 병원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과장의 비호를 받으며 병원에 채용되었고 완벽한 배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전 실장은 말을 이었고 다음 정보는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준우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그는 심각한 도박 중독자입니다. 그는 불법 도박장을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도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가 도박에 탕진한 돈은 저희의 잠정 추산으로 최소 20억 원이 넘습니다. 20억. 그 숫자에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가 가족과 사업을 핑계로 제게 돈을 요구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니. 그는 제 피와 땀이 섞인 돈을 도박판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의 채권자들은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전 실장은 관계도에 있는 몇몇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모두 악명 높은 조직 폭력배들입니다. 그들은 박준우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한 달 안에 빚을 갚지 않으면
그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찾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준우가 왜 갑자기 그렇게 돌변했는지.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것이죠.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음모는 단순한 탐욕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최유리라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유리. 전 실장은 다른 슬라이드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박준호의 가장 큰 채권자 중 한 명의 딸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라 박준우를 감시하고 계획을 실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인물입니다. 그녀 뱃속의 아이는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박준우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준우는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판에서 움직이는 장기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가 불쌍한 건지 증오스러운 건지 저는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끝없는 혐오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안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감히 내 딸을 자기 빚 갚는 도구로 이용해 우리 황씨 가문을 속여. 그는 전 실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계속 감시하게. 특히 채권자 조직들, 누가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야겠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반격을 준비해야겠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거야.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다. 아버지의 말을 듣자 제 마음 속에서도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분노로 변했고 분노는 이제 싸우려는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제가 사냥꾼이 될 차례입니다. 이 연극의 결말은 제가 직접 쓸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준우에 대한 재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인간은 제게 있어 완전히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남았습니다. 그와 배우 세력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뱃속의 아이와 제 사업을 지키는 것.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저에게는 그들이 꾸민 연극보다 더 정교한 계획과 연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서재에 단둘이 남았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시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그의 계산적인 표정을 가렸습니다. 그놈들은 네가 겁에 질려 쉽게 무너지는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그 역할을 연기하거라. 겁에 질려 절망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어린 양 말이다. 저는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지금 당장 모든 걸 밝히면 안 되나요? 지금 모든 걸 밝히면 우리는 그놈의 외도와 폭력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다. 아버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죄만으로는 그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어. 그놈의 가장 큰 죄는 사기와 재산 편취 음모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았지. 우리는 그놈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도록 만들어야 한다. 너는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리나야. 그 집으로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전 못해요. 그 사람 얼굴을 더는 마주할 수 없어요. 해야만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거를 더 모으고 그들을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 유일한 방법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김 실장과 경호팀이 24시간 내내 너를 은밀히 보호할 것이다. 그 집 구석구석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설치될 것이다.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말 한마디는 우리의 통제하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는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수였지만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수였습니다.
돌아가서 뭘 해야 하죠? 최근의 충격으로 네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행동하거라. 아버지는 지시했습니다. 울며 불며 용서를 빌어라. 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라. 심지어 그가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진 것까지도 이혼만 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이다. 회사를 팔아서 그의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하자고 해라. 하지만 그건 제 재산을 그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연기일 뿐이다, 딸아.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파는 척 가짜 계약서를 만들 것이다. 그놈과 그 가족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결정타를 날릴 것이다. 아버지의 계획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것은 준우와 그 가족의 탐욕과 자만심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저 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아버지의 저택을 나섰습니다. 고급차도 경호원도 없이 허름한 옷차림에 초췌하게 화장한 얼굴로 택시를 타고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것은 시어머니 윤 여사였습니다. 제 몰골을 본 그녀는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경멸적인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어머, 기어들어 올 길은 아나 보네. 어디로 사라진 줄 알았더니만. 저는 흐느끼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저를 내쫓지 마세요. 윤 여사는 제 행동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통쾌함이 그 감정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뿌리쳤지만 그다지 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한 걸 이제 알았어? 너무 늦었지. 이 집은 애도 못 낳고 재수 없는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어머니, 제발 준우 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계속 애원했습니다. 저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그가 저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뭐든지 다 할게요. 바로 그때 준우와 유리가 집 안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비참하게 우는 모습을 본 준우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그의 눈에는 승리감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리는 팔짱을 낀 채 저를 가련한 짐승 보듯 비웃었습니다. 미나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준우는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우선 일어나, 들어와서 얘기해.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준우의 부축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연극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제가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를 잃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울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유리와 그녀의 아이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이 집에 머물며 그의 아내로 남게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회사는 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준우를 바라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팔려고요. 그 돈으로 당신 빚 다 갚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네? 회사를 판다는 말에 저는 세 사람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준우는 서둘러 기쁨을 감추고 저를 끌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주는 거야? 아, 미나. 역시 당신밖에 없어. 윤 여사도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제 곁으로 와서 손을 잡으며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그렇게 생각해주니 정말 고맙구나. 한 가족인데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제 그만 울어. 뱃속 아기한테 안 좋아. 그들은 완벽하게 덫에 걸렸습니다. 제가 겁에 질려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위로하고 있는 어린 양이 사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이며 그들 모두를 물어뜯을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 심리전의 승리는 분명 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저는 순종적인 아내이자 불쌍할 정도로 착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어떤 부당한 대우에도 저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제 집은 이제 완전히 그들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뻔뻔한 내연녀 유리는 더 이상 눈치 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놓고 이사와서 우리 부부의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제 옷을 입고 제 향수를 뿌리고 식탁에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안주인 행세를 하며 집안을 돌아다녔고 이따금 제게 이것저것 시키며 저를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언니, 오렌지 주스 좀 타다 줘요. 우리 아가가 오늘 신게 당기나 봐. 언니, 이 옷 언니한테는 좀 작아 보이는데 나한테 새 옷 좀 사다 줘요. 비싼 걸로. 그럴 때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과 분노를 억누르고 고개를 숙이며 순순히 따랐습니다. 지금의 이 굴욕 하나하나가 마지막 덫에 더 가까워지는 한 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 여사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팔아 아들에게 돈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 후 그녀의 태도는 거칠지는 않았지만 더 교묘한 방식으로 저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 곁에 붙어 제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임신했는데 자꾸 돌아다니면 안 좋아. 저런 건 유리가 하게 둬. 많이 먹어. 우리 손주모까지 먹어야지. 아, 참, 딸이었지. 그녀는 딸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강조하고는 유리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귀한 손자랑은 다르지. 많이 먹여야 해. 가시돋친 그녀의 말을 저는 못 들은 척하며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준우, 그는 이 모든 연극의 감독이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남편인 척, 제 희생에 감사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미나, 정말 미안해.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걱정 마. 이 일만 해결되면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내연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완벽하게 배분하여 절반은 저를 위로하는데 나머지 절반은 유리를 돌보는 데 썼습니다. 심지어 제게 유리에게 잘해주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리 좀 이해해줘. 걔도 임신해서 예민하잖아. 당신이 언니니까 좀 봐줘. 저는 그의 면전에서 토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들이 승리감과 권력에 취해 있는 동안 저 또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아버지의 사람들이 비밀리에 설치한 카메라와 녹음 장치에 의해 꼼꼼하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밀스러운 공간에 마련된 관제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마치 전장을 내려다보며 총공격의 시기를 기다리는 장군과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준우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미나, 당신 회사 인수하겠다는 파트너를 찾았어. 가격도 아주 높게 쳐줬어. 계약서 한번 훑어보고 문제없으면 바로 계약하자. 채권자들이 너무 심하게 압박해서 더는 미룰 수가 없어. 저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대충 훑어보는 척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버지와 변호인단이 준비한 가짜 계약서였습니다. 모든 조항은 인수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함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계약서상의 금액은 30억 원. 그들의 눈을 멀게 하기에 충분한 액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내가 힘들게 협상했지. 준우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말했습니다. 자, 서명해. 이것만 끝나면 우리 가족은 이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이건 제 평생의 노력이 담긴 곳인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제가 주저하는 것을 본 윤 여사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뭘 더 생각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 집안 다 길바닥에 나 앉아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서둘러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저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싶어서요. 보장, 무슨 보장? 준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연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해줘요. 이 돈 받으면 나 버리지 않을 거죠? 나한테 돌아와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 맞죠? 준우는 제 요구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바보야. 내가 말했잖아. 당신은 영원한 내 아내라고.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럼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증명해 줄 수 있어요? 각서 한 장 써줄 수 있어요? 회사 매각 대금 전액은 우리 부부의 공동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당신은 절대로 저와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요. 이 요구는 아버지의 계획에 있는 다음 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재산 편취 음모에 대한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 말을 듣자 준우와 윤 여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탐욕이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각서 한 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돈만 손에 들어오면 언제든 찢어버리면 그만이라고 말이죠. 좋아, 그게 당신을 안심시킨다면 준우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회사 매각 계약서에 서명만 한다면 각서든 뭐든 다 써줄게. 그들의 탐욕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의심도 하지 않은 채 먹잇감이 완전히 소나귀에 들어왔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들이 곧 서명할 그 각서가 법정에서 그들의 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밤 윤 여사의 감시 아래 각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제안한 대로 행복을 되찾으려는 아내의 순진하고 애정 어린 문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조항이 아버지의 변호인단에 의해 치밀하게 계산되었고 제게 유리한 법률 용어들이 교묘하게 삽입되어 있었죠. 자신이 판을 쥐고 있다고 생각한 준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봤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만 기쁘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의 미소에 속이 울렁거렸지만 저는 감동받고 완전히 신뢰하는 연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연극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저를 돕고 싶었는지 그 악인들의 가면을 끝까지 벗겨내고 싶었는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증거를 제 손에 쥐어준 사건이 말입니다. 거액의 돈이 곧 손에 들어온다고 확신한 유리는 점점 더 오만방자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하녀처럼 부리는 것을 넘어 윤 여사에게까지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뭉친 두 여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정점은 어느 날 오후에 터졌습니다. 제가 그들이 아직 차지하지 않은 유일한 공간인 서재에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격렬한 다툼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뭐라고요? 저한테 고작 10억만 주신다고요? 유리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제 뱃속에는 이 집에 귀한 장손이 있다고요. 최소 20억은 주셔야죠. 너도 참 욕심이 과하구나. 윤 여사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직 이 집안 사람도 아니면서 벌써부터 요구하는 것 좀 봐. 10억도 많은 줄 알아. 대부분은 우리 준우 사업 자금으로 쓰고 내 노후 자금으로도 써야지. 말 바꾸지 마세요. 옛날에 저한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저 서민아만 쫓아내면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싸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주신 비상용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조심스럽게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단 하나의 단서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을 바꿨으면 어쩔 건데. 윤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너도 그냥 여우 같은 년일 뿐이야. 내가 모를 줄 알아. 너도 우리 아들 이용해 먹는 거잖아. 내 뱃속의 애가 정말 우리 아들 애는 맞아. 윤 여사의 말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유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은 광기와 악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참 재밌게 하시네요. 뱃속의 아이가 준우 씨, 아이가 아닐까봐 걱정되세요? 아니면 어머니의 비밀이 탄로날까봐 걱정되세요? 잊으셨나 봐요. 옛날에 어머니 눈엣 가시를 치워준 사람이 누군지. 눈엣 가시. 치워줘.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윤 여사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헛소리하는 건지 아닌지는 어머니가 더 잘 아시겠죠. 시아버님 전처 갑자기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는 그분 말이에요. 제가 다시 기억나게 해드릴까요? 누가 그분의 혈압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했는지.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살인? 윤 여사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날 협박해? 너도 그 일에 가담했다는 걸 잊지 마. 안 잊었어요. 유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인 거죠. 안 그래요, 어머니? 저한테 20억 주세요. 그럼 이 비밀, 무덤까지 가져갈게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글쎄요. 제가 어디 가서 실수로라도 이 얘기를 할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잘 생각하세요. 대화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끝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방금 천지가 개벽할 비밀을 수년간 감춰져 있던 살인사건의 진실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가족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였습니다. 준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 역시 교활한 어머니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을까? 이 녹음 파일은 더 이상 단순한 재산 사기 사건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저는 이 판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그분을 위해서도 싸워야 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저는 즉시 녹음 파일을 아버지께 전송했습니다. 몇 분 후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낮고 차가웠습니다. 들었다. 그들의 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구나. 미나야, 정말 조심해야 한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알고 있어요. 아빠, 계획을 변경해야겠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면을 벗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범죄 속을 전체를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유리의 자백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생명이 사라졌고 끔찍한 진실이 묻혀 있었습니다. 제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만 했습니다. 시아버지 전처의 죽음에 얽힌 끔찍한 비밀은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전 실장과 그의 팀에게 더 깊이 파고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목표는 더 이상 준우가 아니라 윤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과거 행적과 모든 인간관계가 낱낱이 파헤쳐졌고 그들이 찾아낸 사실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초상을 완성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전처인 박 여사님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와 결혼하여 아들, 즉 준우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목공소에서 일하던 윤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교태와 수단으로 시아버지를 유혹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아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여사는 당당하게 그 집에 들어와 새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리의 자백으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병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한편 저택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숨막히게 변해갔습니다. 말다툼 이후 유리와 윤 여사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는 그들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경계와 적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 굴에 사는 두 마리 독사처럼 언제든 서로를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먹잇감이었던 저는 그들이 하루빨리 제거하고 싶은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웠는지 혹은 탐욕이 극에 달했는지 그들은 계획을 서두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가 회사를 팔 때까지 기다릴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정타를 날리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우와 윤 여사가 외출하고 저와 유리만 집에 남았을 때였습니다. 유리는 직접 부엌에 들어가 임산부에게 좋다며 연자죽을 끓였습니다. 그녀는 죽 한 그릇을 떠서 제 방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언니, 죽 좀 끓였어요. 기운 좀 차려요. 요즘 너무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죽 그릇을 보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제게 이렇게 친절할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죽 그릇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유리야. 정말 세심하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먹으려는 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갑자기 멈칫하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숨이 막히고 어지럽지.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으로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유리는 당황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기쁨의 빛을 보았습니다. 내 약 좀. 책상 위에. 저는 제가 평소 책상 위에 두었던 가짜 심장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이 준비해둔 것이었죠. 유리는 허둥지둥 달려갔지만 그 약병 대신 자신의 주머니에서 상표 없는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약 몇 달을 손에 덜어 제 입에 억지로 넣으려 했습니다. 이거 먹어요. 이거 먹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 여사와 준우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는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발작 시작됐어? 잘 됐네. 얼른 약 먹여. 그거 먹으면 모든 게 끝날 테니.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군요. 저와 유리만 집에 남도록 일부러 자리를 비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켰고 당황한 유리가 약을 잘못 먹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완벽한 사고사 시나리오를 꾸민 것입니다. 저는 저를 둘러싼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조명 아래 그들의 얼굴은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힘없는 척하며 유리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아니, 이 약 아니야. 아직도 뭘 따져. 윤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냥 먹고 편하게 가. 그녀와 준우가 제 양팔을 붙잡는 동안 유리는 제 입을 억지로 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생사의 순간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문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멈춰. 아버지께서 김 실장과 경호팀을 대동하고 어느새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신의 강림과도 같았고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빠. 하고 속삭이고는 기절하는 척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달려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돌처럼 굳어버린 세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내 놈들이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 내가 너희들을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윤 여사, 준우, 유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남자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연극은 완전히 막을 내렸고 진짜 악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준우 가족의 계획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교활하고 잔인한 여자, 윤 여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더듬거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요? 우리 미나가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우리가 구해주려던 참이었는데 아버지는 비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그는 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경호원에게 저를 밖으로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는 똑바로 서서 그녀와 마주했습니다. 구해줘, 이걸로? 아버지는 유리가 떨어뜨린 상표 없는 약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윤 여사, 연기 참 잘하는군. 지난 수십 년간 온 세상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말이야.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윤 여사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그녀는 여전히 부인하려 애썼습니다.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기억나게 해주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박 여사, 당신 남편의 첫 번째 부인 뇌졸중으로 죽었지. 안 그런가? 박 여사라는 이름에 윤 여사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준우에게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그걸. 나는 그녀가 뇌졸중으로 죽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그녀의 혈압약을 바꿔치기 했는지도 알고 있지. 아버지는 칼날 같은 시선으로 그녀를 꿰뚫었습니다. 당신과 여기 최유리 양의 다툼, 내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거든.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올렸고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윤 여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극도의 공포는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유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쟤야, 저 엑스이 시켰어. 제가 나한테 약을 줬다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구석에서 떨고 있던 유리는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자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모든 건 당신이 계획했잖아. 나한테 돈 주고 신분 보장해준다고 약속했으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다 떠넘기려는 거야? 제가 목격했던 추악한 싸움이 다시 한번 재현되었습니다. 두 마리의 독사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함께 저지른 모든 죄악과 더러운 음모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려는 원수일 뿐이었습니다. 준우는 그 사이에 서서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 순간에야 자신의 생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넉나간 표정으로 계모와 내연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세계 또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 팀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들어오시죠. 몇 분 후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신속하게 들이닥쳐 저택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엄격한 인상의 형사팀장이 안으로 들어와 윤 여사와 유리 앞에 체포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범죄자 윤미숙, 최유리, 당신들을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유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채
섬뜩한 침묵 속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끌려나가기 전 유리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고 오직 원망과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전부 너 때문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윤 여사와 유리가 끌려간 후 방 안에는 아버지와 저, 김 실장, 그리고 준우만 남았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존경했던 계모가 자신의 생모를 죽인 살인자이며 사랑했던 내연녀가 그 공범이라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끝없는 슬픔과 실망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준우.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겠지. 내 생모는 억울하게 죽었고 너는 내 어미를 죽인 원수를 사랑하고 감쌌다.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지나. 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그럴 리가, 아직도 그 여자를 감싸는 건가?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 딸은? 너는 내 딸을 속이고, 돈을 빼앗고, 내연녀와 짜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지. 심지어 임신한 아내의 배를 걷어차기까지 했어. 네가 인간이긴 한가? 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는 망치처럼 준우를 내리쳤고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죄책감과 애원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미나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저는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가 제 앞에 비참하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용서? 저는 눈물보다 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용서는 저승에 계신 내 친어머니께 가서 빌어.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은 채 몸을 돌렸습니다. 그와의 모든 인연은 이 순간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놈도 경찰서로 끌고 가 사기 및 재산 편취, 상해 죄만으로도 몇 년은 썩고 나올 테니 준우는 경호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저항 없이 용서해달라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말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드러난 끔찍한 진실들은 저를 거의 탈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임신한 제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준우가 끌려간 직후 저는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아버지의 품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도시 최고의 국제병원 VIP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준우가 일했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아버지는 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야, 정신이 드니? 아빠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전 괜찮아요. 저는 힘없이 답했습니다. 아기는요? 아기도 괜찮아. 의사 말이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기였다고 하더구나.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단다. 아버지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라.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놨으니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니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의 모든 일은 아버지가 저를 대신해 처리해 주셨습니다. 윤 여사와 유리의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관련자들의 증언 등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로 그들의 범죄는 신속하게 밝혀졌습니다. 준우는 비록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조직적인 사기 및 재산 편취, 상해, 범인 은닉 등의 혐의로 무거운 형량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행복해 보였던 그들의 가족은 완전히 풍비박산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두 번째 부인과
외아들의 만행을 알게 된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져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고통과 치욕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목공소 또한 파산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악인들은 죗값을 치렀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 편히 태교하며 딸이 태어날 날을 기다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인간의 잔인함과 그들이 만들어낸 악의 연결고리를 너무 얕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책을 읽고 있을 때 낯선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영양제를 주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비타민 주사를 맞고 있었기에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주사기를 제 팔에 가까이 가져왔을 때 저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작은 나비 모양의 문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 실장이 찍어온 준우의 채권자 중 한 명의 사진에서 언뜻 보았던 것과 똑같은 문신이었습니다. 불길한 직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팔을 뒤로 뺐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무슨 약이죠? 간호사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네. 아, 영양제예요. 의사 선생님 처방입니다. 어느 의사요? 이름이 뭐죠? 처방전 좀 보여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 실장이 문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상한 낌새를 채고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넌 누구냐? 누가 시켰지? 김 실장이 소리치자 전직 정보요원의 기세에 눌린 간호사는 겁에 질려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준우의 채권자 중 한 명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준우라는 빚쟁이를 잃었지만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사라지면 어떤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 제 막대한 재산에 손을 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를 매수해 저를 해치려 한 것입니다. 주사기 안의 약은 영양제가 아니라 강력한 낙태 유도제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배를 끌어안았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들은 저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까지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들의 악랄함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진심으로 분노하셨습니다. 그것은 무리의 우두머리 사자의 분노였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뒷세계 인맥을 총동원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감히 자신의 딸과 외손주에게 손을 대는 자는 100배 1000배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피해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준우의 채권자 조직들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후로는 누구도 감히 저희 모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흙과 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으로 가득 찬 회색 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선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힘과 결단력,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잔인함까지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제게 그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 앞길이 더 이상 꽃길만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딸을 지키고 가문의 재산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업을 계승하기 위해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황미나 아가씨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독살 미수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막 뒤에만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은 준우 가족뿐만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리는 다른 어둠의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제 딸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숨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 제 위치와 힘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이 계획에 대해 상의했고 아버지는 전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황씨 가문은 도망치는 법이 없지. 이제 세상에 황진혁의 딸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줄 때가 됐다. 그리하여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몰락한 자들의 가면을 벗기는 파티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하고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제가 황룡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공식적으로 복귀함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비즈니스 파티. 이것은 매우 대담한 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권력을 선포하는 것을 넘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도전장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서울 경제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죽음에서 돌아온 아가씨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와 더 중요하게는 국내 최대 그룹 중 하나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파티는 도시 최고의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보안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었고 국내외 주요 언론사의 수백 명의 기자들이 일찍부터 자리를 잡았습니다. 초대된 손님들은 모두 정재계의 거물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특별히 제작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권력의 상징인 붉은색도 비밀스러운 검은색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순수하고 우아한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선택했지만 최고급 실크 소재와 섬세한 라인은 은은한 고급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제 이미지가 순수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머리는 높게 올리고 화장은 눈을 강조하는 정도로 가볍게 했습니다. 제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함이 아닌 폭풍우를 겪어낸 사람의 날카로움과 단호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세련된 회색 정장을 입고 여전히 제왕과 같은 위엄을 뽐내고 계셨습니다. 우리 부녀가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우리를 향했고 플래시가 별똥별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감 있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박준우 의사의 아내 서민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황룡그룹의 부회장 황민아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는 과거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복귀와 저를 간결하게 소개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유일한 딸 황민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제 딸은 부회장으로서 저와 함께 황룡그룹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장내는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 수백 개의 탐색하는 눈빛과 마주했습니다. 원고 없이 제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아픔을 늘어놓거나 저를 해친 이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룹의 새로운 발전 방향, 사회적 책임,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소망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에서 정직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열한 음모와 수단이 아닌 재능과 지혜에 기반한 공정한 전쟁이어야만 합니다. 제 말은 악의를 품은 자들에게 보내는 암묵적인 메시지이자 제 경영 철학의 선포였습니다. 제 연설은 짧지만 간결했고 비전과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장내는 다시 한번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단지 상속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여성 리더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파티는 적의 가면을 벗기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빛을 발하고
비즈니스 세계에 제 이름을 공식적으로 각인시키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복수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빛 아래서 가장 당당하고 화려하게 승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이후 누구도 더 이상 이 황미나를 얕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고 제 이름은 완전히 새로운 위상에 올라섰습니다. 제게는 저를 존경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지 이미지의 승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어머니와 저 자신, 그리고 다른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되찾기 위한 진짜 싸움, 법정 싸움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윤 여사, 준우, 그리고 유리의 재판은 몇 주 후 공개적으로 열렸고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온 나라가 최근 몇 년간 가장 복잡하고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의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이자 피해자로서 법정에 섰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아버지와 김 실장, 그리고 그룹 최고의 변호인단이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압력을 가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법정 안은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피고인석의 윤 여사, 준우, 유리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윤 여사는 10년은 늙어 보였고 머리는 하얗게 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리는 깡마르고 과거의 교태는 온데간데 없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한때 제 전부였던 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인은 상황을 뒤집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녹음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시댁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정교한 연극을 꾸몄다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권력 있고 교활한 한 여성에게 궁지로 몰린 불쌍한 가족의 이미지를 만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변명은 우리 변호인단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하자 무의미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수석 변호사가 강철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 할 것입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저택의 비밀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이었습니다. 윤 여사와 유리가 저를 독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들이 저를 붙잡고 억지로 약을 먹이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방청석은 술렁거렸고 윤 여사와 유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유리와 윤 여사의 말다툼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과거의 살인 범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며 서로를 고발하고 약을 바꿔치기한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윤 여사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은 제 변호사가 특별 증인을 불렀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는 시아버지의 목공소에서 일했던 나이든 인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올라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난 20년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양심이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 여사님이 사고를 당한 날 우연히 윤 여사가 박 여사님의 방에 몰래 들어가 혈압약병에 무언가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에는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 장면이 지난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녹음 파일과 결합되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윤 여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울부짖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준우의 경우 그의 도박빚과 사기, 재산 편취,
그리고 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들도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 협조하기로 한 유리의 증언은 준우가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사랑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모든 계획을 폭로했습니다. 유능한 의사, 모범적인 남편이라는 연극은 완전히 막을 내렸고 사기꾼이자 페류나의 추악한 민낯만이 남았습니다. 재판은 며칠간 계속되었지만 결과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면은 한 겹 한 겹 벗겨졌고 모든 죄악이 빛달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저와의 싸움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정의와 양심, 그리고 사회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선고일,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마음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증오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탐욕과 악의로 스스로의 인생을 파괴한 인간들에 대한 슬픔만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은 제가 증거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진실이 승리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재판장의 의사봉이 내려쳐졌습니다. 건조하고 단호한 그 소리는 20년간 이어진 범죄의 연쇄에 마침표를 찍는 듯했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엄숙한 표정의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증거,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을 내린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운명의 심판을 기다리며 떨고 있는 피고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윤미숙, 조직적 살인교사, 범인 은닉,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윤 여사에게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희번덕거리다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료진과 법정 경위들이 달려왔지만 판결은 조금의 자비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피고인 최유리, 살인 공모, 사기 및 재산 편취, 상해 혐의가 인정되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유리는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탐욕과 죄로 얼룩진 그녀의 젊은 인생은 이제 차가운 감옥의 벽 뒤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의 시선이 준우에게 멈췄습니다. 피고인 박준우,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사기, 임산부 특수상해, 살인방조 혐의를 병합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준우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남은 젊은 시절 전부를 그는 자신의 실수와 배신, 그리고 잔인함에 대한 대가를 차가운 감옥 안에서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보이나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가장 엄격한 방식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바람을 심은 자들은 마침내 폭풍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끌려나간 후에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 딸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통쾌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짐이 마침내 사라진 것입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 여파는 계속되었습니다. 준우 가족이 저와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불법적으로 편취한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그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던 제 건축회사는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직접 경영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능하고 정직한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여 회사를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회사가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또한 준우의 생모인 박 여사님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순박하고 선량한 분들이었습니다. 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게 된 그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 뒤늦은 사과를 전하고 제 재산의 일부를 출연하여 박 여사님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재판 후 제 삶은 점차 평온한 궤도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늘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의 뱃속에 있던 아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이며 그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김 실장을 통해 알아본 진실은 다시 한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준우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친부는 준우의 채권자 중 한 명인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유리는 그 아이를 이용해 준우를 속이고 제 재산을 서둘러 빼앗도록 압박했던 것입니다. 거짓 위에 쌓인 또 다른 거짓, 속임수 안에 있던 또 다른 속임수였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후 유리의 친정 쪽에서 데려가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운명에 마음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니까요. 모든 원한은 해결된 듯 했습니다. 악인들은 죗값을 치렀고 무고한 이들은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평온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다시 한번 제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그리고 제가 품고 있는 바로 이 아이와 관련된 놀라움을 말입니다. 10달의 기다림 끝에 저는 국제 산부인과 병원에서 건강하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힘든 시간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천사였고 제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쏙 빼닮은 크고 동그란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코와 입매는 어딘가 모르게 매우 익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을 말이죠. 외손주가 생긴 날부터 아버지는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랑을 이 작은 아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직접 아이를 안고 재우고 기저귀를 갈아주셨습니다. 그룹 회장님의 서투르고 어색한 육아 모습을 보며 저는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차갑기만 했던 대저택은 이제 웃음소리와 따스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름은 안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엄마처럼 어떤 풍파도 겪지 말고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안연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자랄수록 더욱 예쁘고 총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연이는 준우를 닮은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가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이내 아이가 저를 더 많이 닮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연이가 돌을 막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제게 서류한 뭉치를 내미셨습니다. 미나야, 이제는 네가 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버지의 표정은 어딘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에 서류를 열어보았습니다. 그것은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안연이와 다른 한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이 황안연과 남성 황진혁은 친자 관계가 성립함. 아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안연이가 아버지의 딸이라면 그건 제게 이복 동생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 내 어머니가 내 유일한 아내는 아니었단다. 내 엄마를 만나기 전 나에게는 깊이 사랑했던 다른 여인이 있었어.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우린 헤어져야만 했지. 훗날 내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는 그녀와 다시 만났단다. 내가 가짜 죽음으로 잠적하기 전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함께였어. 그럼 안연이는? 그래. 그 아이는 그때의 결실이란다. 하지만 안연이의 엄마는 아이를 낳은 직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녀는 임종 직전
가장 믿었던 친구를 통해 아이를 내게 보내왔지. 하지만 그때 내 상황은 너무나 위험했어. 아이를 곁에 둘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아이를 몰래 보육원에 맡기고 조용히 후원만 해왔어. 그럼 준우는요?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안연이가 제 아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건 운명의 장난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 계획이었을 수도 있겠지. 아버지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가 그놈과 시험관 시술을 결정했던 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 영향력을 이용해 개입했지. 박준우의 정자는 다른 것으로 바뀌었단다. 미안하다, 미나야. 이기적이고 너에게 불공평한 일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나는 그 박씨 집안에 피가 섞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안현이에게도 진짜 엄마와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소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딸이 사실은 제 동생이라니 인생은 정말 잔인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람에서 평화롭게 잠든 안현이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자 제 안의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가 내 동생이든 내 딸이든 그게 더 이상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내 가족이고 내 아버지의 핏줄이며 내 목숨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이 아이를 사랑해왔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저 아빠 원망 안 해요. 안현이를 제게 데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몇 년 후 황룡그룹은 제 경영 아래 더욱 굳건하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성공한 여성 기업가일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엄마이자 언니였습니다. 저와 안현이는 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는 저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이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특별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가끔 늦은 밤, 저는 준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는 출소 후 집도 가족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벌은 20년의 징역이 아니라 평생을 외로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과거가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저는 안현이의 손을 잡고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뼈아픈 교훈은 바로 믿음에 대한 경계심입니다. 유능한 건축가였던 미나는 왜 그토록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범적인 남편이자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의사라는 박준우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너무 완벽한 것은 가장 깊은 균열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사랑과 희생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지혜 없는 친절은 때로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악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궁지에 몰렸을 때 발휘되는 한 여성의 초인적인 힘입니다. 미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차가운 힘으로, 눈물을 강철 같은 의지로 바꾸었습니다. 인생은 당신을 넘어뜨릴 수 있지만 당신의 의지와 자존심은 당신 스스로가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미나는 일어서 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신의 불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의 정신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정의와 복수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나의 반격은 맹목적인 증오가 아닌 이성과 증거, 그리고 법에 기반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법 앞에서 죗값을 치르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불의에 맞설 때 감정이 이성을 앞서게 두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복수는 순간적인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오직 정의만이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과 진정한 행복의 가치에 대한 교훈입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미나는 과거의 아픔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복은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딸의 평안과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돕는 새로운 삶의 목적에서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과 영혼이 부유한 사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미나가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혼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 때 올바른 버팀목을 찾는 것의 중요성은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등장은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가족의 사랑과 든든한 울타리를 상징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코 혼자 감내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누구의 곁에 있는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그 사람 자신의 독립성, 지혜, 그리고 인간에 있습니다. 미나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일어서 자신의 것을 되찾고 과거보다 더 눈부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현실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당신은 세상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